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6월 A매치 페루와 엘살바도르전,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서 거의 뛰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다. 이미 에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펼친 활약으로 인해 올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의 최강팀이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세계 최고의 스포츠 웹진, 축구에 있어서 공신력 1티어라고 불리는 디 애슬레틱에서 이강인 선수를 정밀 분석한 특집 보도기사를 내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메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라리가를 꾸준히 지켜보는 매니아들이나 또 국내 축구 팬들을 제외하고 유럽 현지 팬들, 파리 팬들이라든지 영국의 축구 팬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자세히 또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과연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고 메시와 비교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전문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강인, PSG, 파리 생제르맹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마요르카의 작은 체구의 왼발잡이 10번 선수, 이 10번이라는 게 등번호를 떠나서 플레이메이커를 의미하잖아요. 즉 메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적설이라든지 관련된 취재를 하는 기자가 아니라 분석 전문가예요. 리암 테임이라는 분인데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축구 전반을 다루고 있는 디 애슬레틱의 축구 전술 필진이고요. 디 애슬레틱에서 일하기 전에는 UCFB 웸블리에서 축구 코칭을 이제 공부한 인물입니다. 즉 지도자로서 공부를 해왔던 인물이고, 치체스터 대학교에서 스포츠 성과 분석 학위를 또 취득을 했고요. 케임브리지 출신인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아카데미 성과 분석가로 이미 현장에서 현업을 했던 인물이고, 현재 디 애슬레틱의 기술 전술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의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이강인 선수를 분석한 이유는 이강인 선수뿐 아니라 디 애슬레틱이 올 여름 이적 시장의 핫한 선수들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25세 이하의 유망한 젊은 선수 50명을 추려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독일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리고 있는 플로리안 비르츠를 시작으로 무사 디아비, 최근 맨유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 라스무스 헤이룬이라든지 곤살로 하모스 같은 선수들, 마르키스 튀랑이나 굉장히 이제 25세 이하 연령대 최고의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소개되고 있는데, 이번 차례가 바로 이강인 선수의 차례였던 것이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마요르카의 왼발잡이 10번이자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된 선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보도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파티는 2021년 10월 바르셀로나에서 리오넬 메시의 등번호 10번 유니폼을 물려받았을 때 누구도 레오 메시처럼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오가 이룬 업적에 필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고, 레알 마요르카의 이강인이 그의 자신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메시 선수가 라리가의 자체 셀러리캡 규정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파리로 떠났을 때 10번 등번호와 그의 역할을 안수 파티가 이어받았는데, 그 역할을 파티가 솔직히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파리에서는 메시가 떠난 그 10번 역할, 등번호를 떠나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이어받게 되는데, 이 파티의 말이 이강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강인은 이강인만의 길을 걸어가야지 메시의 후기자가 돼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강인은 자신의 여정을 따라야 하며 리그 앙에서의 우위와 상관없이 감독이 없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전술적으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강인이 리그 앙에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파리가 감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 잘 맞을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메시와 같거나 메시가 해낸 것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즉 이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과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람이 다르니까 같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강인을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르헨티나 선수 메시의 몇 가지 요소, 즉 골을 만들어내고 득점할 뿐 아니라 수비를 뚫고 질주하는 드리블로
현란한 플레이를 펼치는 작은 체구의 왼발 10번 선수를 보는 것 분명히 어렵지 않은 일이다. 즉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메시를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성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록과 함께 소개를 하게 되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치렀던 라리가 10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의 대표적인 최고 드리블러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라든지 사무엘 추크헤제를 포함했을 때도 라리가 선수 중에 가장 많은 41회의 드리블을 성공시켰는데 지난 2022-2023 시즌 라리가 선수 전체 드리블 성공률 평균이 47.2%로 절반 넘지 못했으나 이강인 선수는 66%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라리가에서 드리블 성공률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어서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패턴과 지역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다라는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강인은 양쪽 날개는 물론 수비 3선의 가장자리까지 어디로든 드리블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데 어떤 감독들은 이러한 드리블이 가져올 수 있는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들을 우려하지만 또 다른 감독들은 이러한 개인의 창의성이 가져다주는 해결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혼자 개인 능력으로 압박을 흔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 크레그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드리블 자체가 공을 패스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템포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이 둘 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양발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어요. 왼발잡이긴 하지만 오른발로도 나쁘지 않게 공을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속도와 민첩성을 결합해 상대를 제칠 수 있다. 이강인 선수가 빠르다. 이전까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분명히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죠. 또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이 선수를 향해서 태클로 공을 빼앗기 어렵다라고까지 기술적인 면을 소개했는데요. 이 디애슬레틱의 전문가는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강인을 처음 본 거는 2019년 피파 24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제 준우승을 할 때였다. 그때 이강인이 2골 4도움으로 골든볼을 수상했는데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 발렌시아 시절에는 솔직히 많은 경기를 뛰지도 못했고 주목하지 않았는데 골든볼을 받던 활약을 통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4이하 월드컵 이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제 한국 성인 대표팀에 이강인 선수를 선발을 했고 이어서 또 도쿄올림픽 대표팀에도 참가를 했고 또 그러면서 4경기 3득점으로 8강 진출에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어린 막내였지만 이제 벤투 감독이 이 월드컵 본선뿐 아니라 이전 대표팀 재임 기간 동안 이강인 선수를 중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월드컵에서 선발 출전도 한 번밖에 없었고 총 출전 시간이 145분 호의지역이지 않은 태도였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인터뷰에서 벤투 감독이 기량이나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주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밀렸을 뿐이다라고 이제 냉정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설명한 것인데 결국 본선에 와서는 이강인 선수를 적절하게 중용을 했고 적절하게 기용을 했고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 언급된 것보다는 잘 썼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한국 축구 역사상 3번째로 어린 나이에 대표 선수가 됐고 또 라리가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던 와중이다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라리가에서 어떤 꾸준한 활약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라리가의 공식 채널이자 이제 방송사인 라리가 TV에서 제작한 발렌시아 시절과 마요르카 시절을 통틀은 이강인 선수의 하이라이트 기술 이제 스페셜 영상을 이제 디애슬레틱도 소개를 해요. 글로도 설명을 하고 기록과 표로도 설명을 했지만 눈으로 보시라 이강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하는데 강인턴이라고 하죠. 3-4명의 선수를 탈압박하고 크로스 패스와 프리킥, 슈팅으로 골문을 습격하는 메시와 같은 플레이들이 향연으로 연결됩니다. 직접 이 라리가 TV 트위터 채널을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전술 분석, 플레이 분석이 이어지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제 수수께끼처럼 흥미진진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앞선 하이라이트를 소개를 했어요. 멋진 장면과 멋진 골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했는데 발렌시아 소속이기도 했던 첫 라리가 새 시즌에는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3골 6도움에 그쳤다. 하지만 2020-2021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발렌시아를 떠나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면서 마요르카로 갔는데 지난 시즌에 6골 6도움을 라리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이 기록이 이제 한 선수가 득점과 도움을 5개 이상 모두 기록한 미드필더 중에는 3명밖에 안 되는 기록이다. 즉 득점과 도움을 이렇게 꾸준하게 풍부하게 생산한 미드필더가 라리가에서도 흔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마요르카의 경기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이건 인상적이다.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 지난 시즌 점유율이 42%로 두 번째로 낮을 정도였어요. 20개 팀 중에 19위 정도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5-3-2 대형으로 거의 수비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고 또 193cm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와 함께 뛰다 보니까 볼 점유를 할 수 있는 경기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공격 생산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득점 자체가 팀이 37골밖에 안 됐잖아요. 리그 순위는 9위였지만 하위권이었고 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키퍼한테 패스한 비율이 리그 20개 팀 중에 세 번째로 많았다. 즉 이강인 선수가 공격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도 개인적인 창의성으로 이렇게 엄청난 효율적인 결과를 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경기 장면 분석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후반기에 있었던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 장면이에요. 이강인과 무리키의 공생 관계가 굉장히 시즌 내내 발전됐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보통 패턴이 무리키가 이제 롱볼을 헤딩으로 떨궈줄 때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받아가지고 골을 넣거나 또 그걸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빌바오전의 선제골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가 깊은 곳에서 역습을 마무리했다. 이제 왼쪽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공을 넘겨주면서 전환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문전으로 진입이 될 때 이강인도 들어가고 무리키도 연계가 되면서 골을 넣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게 이 패스가 있기 전에 이강인 선수가 니켈 베스가가 압박을 하는데 등을 진 채로 공을 잘 지키고 돌아서고 탈압박을 하는 이 과정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전환 패스까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넘어온 공을 무리키가 이제 이어받으려고 하다가 슈팅에 실패를 하고 컷백을 이강인 선수한테 내줬잖아요. 즉 이강인 선수가 잘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공을 받아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한 것이지만 또 대부분의 장면들은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통해서 마요르카의 골이 나왔고, 이강인 무리키의 조합은 크로스를 통해서 무리키가 헤딩골을 넣는 패턴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강인의 크로싱 능력이 공중볼에 강자가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 무리키에게만 3골을 어시스트했는데 이게 이제 호드리구가 벤제마에게 준 것, 그리즈만이 모라타에게 준 것이 총 4골이었어요. 이 다음으로 한 선수가 한 개인에게 준 가장 많은 어시스트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 어시스트 장면을 소개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후방에서 라이오 선수가 왼쪽 전방 깊숙이 자우메 코스타에게 패스를 전개하면서 플레이가 이어지는데, 무리키, 이강인이 둘 다 가운데 있잖아요. 특히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채널 사이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전술적인 영향력을 소개하게 되는데, 채널로 질주할 때 소유권 싸움에서 앞서 나간다. 판단, 타이밍, 움직임, 축구 진행이 좋다라는 얘기죠. 윙백인 자우메 코스타가 왼쪽 사이드라인으로 벌려서 안쪽으로 들어온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백포스트로 크로스를 올려서 무리키에게 연결을 했다. 이강인 선수의 위치 선정 능력, 다시 한번 하프 스페이스의 공략 능력이 빛을 발한 장면이었다고 소개를 하고요. 또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그 어시스트가 발렌시아와의 후반기 경기에 나왔는데, 크로스의 유형은 다르지만 패턴은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 자우메 코스타가 사이드라인에서 또 한 번 그 하프 스페이스로 치고 들어오는 이강인 선수에게 내주고, 이강인 선수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따돌리고 크로스 패스를 올려서 무리키가 골을 넣게 되거든요. 윙백과 스트라이커 사이 공간을 노리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을 데드볼 능력, 결국엔 세트피스 능력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볼터치 능력도 좋고 데드볼 능력도 좋은데,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2022-2023 시즌 라리가의 23세 이하 선수 중에는 빅찬스 창출을 15회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강인이었고 14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윙포워드이자 레알 마드리드와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왼쪽 윙포워드인 비니시우스보다 하나 정도 적은 수치였고, 말씀드렸지만 마요르카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공격 기회가 적은 팀이잖아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인데,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강인이 세트피스에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기록에 있어서 라리가 전체 선수 중에 3위를 차지했다. 즉 라리가에서 3번째로 뛰어난 세트피스 키커였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레알 바야도리드와의 결승골과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프리킥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처럼 이제 전방위적인 돌파력과 세트피스 능력과 또 왼발잡이라는 것, 프리롤로 이제 이 선에서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메시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기사에서 메시 선수와 비교하는 문단이 나오는데요. 22살의 이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탑스핀과 깊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탑스핀이 날카로운 왼발 가마차기 스핀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에다가 깊이 1선과 2선을 오가면서 패스도 찔러주고 풍부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커리어에서 진전을 의미하지만 다소 정체된 느낌도 지우기는 어렵다. 리그 앙은 경이로운 젊은 재능의 산실이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는 수비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 트리오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강인은 출전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포워드가 포진해 있는 팀에 합류하게 된다. 이 얘기는 리그왕 자체가 라리가보다 또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물론 젊은 선수들이 많은 리그지만 파리 생제르맹
생제르맹이 또 공격수들이 너무 많은 포화 상태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꾸준히 뛰면서 높은 레벨의 축구를 경험할 수 있는 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 시즌 이제 마요르카에서 첫 새 시즌보다 4배나 많은 12번의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발전을 했고, 그를 통해 리그 마지막 8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한참 상승세인데, 파리에 가서도 이 정도의 기회를 받으면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파리로 가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또 하나, 메시의 후계자로 활약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메시와 비슷한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지만 그를 대체하는 역할이 이강인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국내 팬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시선을 디애슬레틱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메시의 후계자라는 역할을 이겨내면서 그 기대치에 부응하고 또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물론 이러한 고민들은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나와야 되겠죠. 현재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의 밀도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도 있는데,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 협상 상황 현지 독점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추적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대로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